옛날 옛적에 멍서방하고 똑서방이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둘은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자 둘 다 결혼을 해서 머슴살이를 관두었습니다. 멍서방은 멍청해서 멍서방이고 똑서방은 똑똑해서 똑서방입니다. 똑서방은 소금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멍서방은 그냥 잠자코 노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노는 게 일입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도 배가 커서 밥은 잘 먹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2그릇도 좋고 3그릇도 좋고 그저 주는 대로 뚝딱뚝딱 먹어치우거든 말입니다. 그래도 멍서방은 사람이 좋아서 인간도리를 잘 알고 염치도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논이 있나 밭이 있나. 그러자니 할 일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머슴을 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빈둥대며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잠만 내쳐 자니까 아내가 그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 밤낮밥만 먹고 잠만 자오. 옆집 똑서방은 소금 장사를 한다니 가서 장사나 배워오든지. 그래서 멍서방이 똑서방한테 갔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보고 고생만 하는 아내한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자네 그 소금 장사하는 법 좀 가르쳐주게. 이제 매일매일 노는 것도 지겹고 안 사람 눈치도 보이니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럼 먼저 소금을 한 짐 사오게나. 소금이 있어야지 장사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멍서방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소금 한 짐을 샀습니다. 사서 짊어지고 똑서방한테 가니깐 그만하면 됐네. 나랑 같이 가세. 이제 소금 파는 것을 가르쳐 줌세. 해서 둘이서 장사하러 나섰습니다. 소금 한 짐씩 짊어지고 갔습니다. 가다가 고개를 하나 넘게 됐습니다. 지나는 사람도 없는 깊은 산속인데 그런 데서 고개를 넘다가 둘 다 소금 짐을 내려놓고 잠깐 쉬었습니다. 길가에서. 그러다가 멍서방이 잠깐 졸았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꼬박꼬박 졸았는데 조는 사이에 그만 똑서방이 소금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멍서방 혼자 두고 멍서방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혼자거든 말입니다. 소금 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말짱 혼자인 것입니다. 첩첩산중에 혼자 버려놓고 가버리니 길도 모르니 어쩌겠습니까? 무턱대고 갔습니다. 터덜터덜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깊은 그 깊은 산 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야단났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어쩌나 하다 보니 마침 저 멀리서 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웬 과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웬 손님이 오셨나? 빨리 들어오시게. 밤이 아주 야심한데. 하고서는 과부가 밥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리밥을 한 사발 아주 실하게 퍼담아주는 걸 앉은 자리에서 그냥 뚝딱 해치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걷기만 했으니 좀 시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많이 먹는 멍서방인데 뱃속에 비렁뱅이가 들어있는 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맛바람에게 눈 감추듯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습니다. 과부가 그걸 보고 보리밥 한 사발을 덮어 담아주는 것입니다. 또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해치웠습니다. 또 한 사발 퍼 담아주는 걸 뚝딱 또 한 사발 주는 걸 뚝딱 또 한 사발 뚝딱. 이렇게 내리 5사발을 한꺼번에 먹어치우고 나니 솥이 텅텅 비었습니다. 과부가 그걸 보고 놀라며 하는 말이 아이쿠, 우리 집에 장군님이 오셨구나. 오늘 정말 기다리던 날이 왔구나. 하면서 좋아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 바깥에서 떡거머리 총각이 하나 들어오더니 넙죽절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한테 들으니 보리밥 5사발을 한꺼번에 드시는 장군님이라고요. 부디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서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뒷산에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사는데 사람도 해치고 집짐승도 해치고 해서 총각 아버지가 잡으러 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포수인 것입니다. 그래 잡으러 갔는데 하도 사나운 놈이라 못 잡고 되레 당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단 말인 것입니다. 그놈의 호랑이를 잡아서 아버지 원수를 갚아드려야 할 터인데 그놈의 호랑이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갑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가 없어서 이만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처에 장군님을 만났으니 이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내일 나와 함께 가서 호랑이를 잡읍시다. 하는데 그걸 뭐 못하겠다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밥을 5사발이나 얻어먹고 어떻게 못하겠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라 이왕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하고서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그 뭐 염려 놓으시오. 내 그놈의 호랑이를 한 주먹에 때려 눕히리다.
그렇게 하고서 잠을 자고 이제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또 보리밥을 잔뜩 먹고 둘이서 호랑이 잡으러 나섰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총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호랑이를 떼어낼 테니 장군님은 여기 있다가 호랑이가 오면 잡으십시오. 하고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저 위에서 모 벼락치는 소리가 우지끈 뚝딱 나더니 호랑이란 놈이 덩치가 집채만 한 개 달려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커다란 놈이 사나운 기세로 마구 내닫는 걸 보니 어찌나 겁이 나는지 그만 오금이 딱 붙어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어서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래 호랑이란 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총각이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어찌 됐습니까? 잡았습니까, 장군님? 아, 그것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기에 불쌍해서 내가 한번 봐줬소. 그러지 말고 내일은 꼭 잡아주십시오. 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사람을 여러 대치었습니다. 알았소. 내일은 놈이 아무리 빌어도 절대 봐주지 않겠소. 그 이튿날 또 아침에 보리밥을 잔뜩 먹고 둘이서 나섰습니다. 어제처럼 총각은 산 위로 올라가고 멍서방은 밑에서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호랑이란 놈이 달려내려오는 것입니다. 아, 집채만 한 놈이 눈에 불을 시뻘겋게 켜고 내닫는 걸 보니 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입니다. 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얼어붙어 옴짝달싹도 못하고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총각이 내려와서 또 물었습니다. 장군님, 호랑이는 어찌 됐습니까? 이번에는 잡았나요? 아, 그것이 죽기 싫다면 눈물을 줄줄 흘리기에 불쌍해서 내가 한번 봐줬소. 이 녀석이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너무 불쌍했소. 그러지 말고 내일은 꼭 잡아주십시오. 제 아버지의 복수를 할 날만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알았소. 딴 생각 안 하고 놈을 잡아 꼭 복수해 줌세. 그 이튿날 또 아침에 보리밥을 잔뜩 먹고 둘이서 나섰습니다. 총각은 산 위로 올라가고 멍서방은 밑에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니나 달라 어제처럼 또 호랑이가 달려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지나칠 기세가 아닌 것입니다. 호랑이가 그냥 똑바로 멍서방을 보고 내닫는데 이건 뭐 영락없이 잡아먹히게 생겼지 뭡니까? 입을 딱 벌리고 어흥하면서 달려드는 걸 보고 멍서방이 어찌나 놀랐던지 그만전 먹던 힘까지 다 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멍서방 죽네. 멍서방 죽어.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달려들던 호랑이가 그만 놀라서 펄쩍 뛰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몸이 탁 끼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뒤에 총각이 내려와 보니 이게 웬일, 호랑이가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서 죽어 있거든 말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놈을 나뭇가지에 기게 해서 잡았습니까? 어찌 되나마나. 저것이 달려들기에 한 손으로 모가지를 잡고 빙빙 돌리다가 내던졌더니 저기에 끼어 죽습디다. 총각이 그 말을 듣고 좋아라 하면서 절을 12번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장군님 덕분에 아버지 원수를 갚았습니다. 고맙다고 산삼 12뿌리를 주기에 그걸 옆구리에 차고 호랑이는 가죽을 벗겨서 등에 짊어지고 이제 멍서방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산삼도 팔고 호랑이 가죽도 팔고 해서 논밭 사서 열심히 일해서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산삼이랑 호랑이 가죽 값이 좀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멍서방은 그렇게 부자되어 잘 살았고 똑서방은 그 뒤로도 남의 물건을 훔치다 관아에 잡혀가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아직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멍서방처럼 천덕꾸러기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떤 시골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젖먹이 아들 하나랑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가난하지만 심성이 곱고 정이 많아서 자기는 힘들어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거지를 보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안악은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하나만큼은 자기처럼 고생 안 시키려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해 비가 안 와서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안 오니 농사를 짓지 못하니깐 모두 굶주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거지들로 꽉 찼습니다. 이 과부도 가뜩이나 가난한데 벼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해졌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던지 옷을 해 입으려도 해 입을 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금자루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소금자루로 옷을 해 입으니 옷이 소금에 절어서 조금만 눅눅해도 옷이 축축 늘어지는 어린 아들을 등에 업었는데 아들이 오줌을 싸니까 옷이 그만 축 늘어졌습니다. 에그 오늘은 비가 오려나. 옷이 다 젖어 늘어지는 걸 보니 틀림없이 비가 오겠어. 안악이 이렇게 주절거리는데 길 가던 마당쇠가 이 소리를 듣고 안악을 응시했습니다. 이 마당쇠는 조정에서 나온 암행어사인데 암행을 하기 위해 머슴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과부의 집을 지나다가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 구경 못했을 만큼 가물었습니다. 그런 판국인이 만약에 비가 오기라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지나가던 벼슬아치가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과부가 등에 업고 있던 아들이 다시 오줌을 누자 옷이 더 축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사내가 자신을 보고 있는 건 모른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겠네. 그것도 꽤 많이 오겠어. 이렇게 옷이 축 늘어지는 걸 보니깐. 암행어사가 혹하는 마음에 과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복이 아까 뭐라고 했나? 비가 올 거라고 했지. 그것도 아주 큰 비가 온다고. 그게 참말인가 확실한가? 글쎄 그럴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러고 나서 곧바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과부 말대로 참말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가뭄의 비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평범한 안악이 혼자 중얼거리자마자 쏟아진 것입니다. 벼슬아치가 당장 임금님한테 달려가서 고했습니다. 신통방통한 과부가 비가 오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었다고 말입니다. 어사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임금 앞에서 소상히 말했습니다. 전하 오늘 비가 온다는 걸 용케 알아맞히는 과부를 봤습니다. 조정에서 용하다는 무당과 천체를 보는 신하들도 못 맞추는 것을 평범한 안악이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 그런 영한 안악이 있다면 당장 그 과부를 당장 데려오너라. 내 지금 급히 그 안악을 써야 할 일이 있다. 마침 그때 임금이 귀한 도장을 잃어버렸거든 말입니다. 도장을 잃어버리고 끙끙 앓는 판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데려다가 도장 찾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과부가 집에 있으려니까 대궐 사람들이 가마를 한 채 가지고 오더니 다짜고짜 가마에 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임금님 도장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당신 그 용하다는 안악이요. 임금님이 잃어버린 도장을 찾아야 한다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서두르시오. 빨리 이가마를 타고 궁궐로 갑시다. 비가 올 걸 그리 잘 알아맞히는 걸 보니 잃어버린 물건도 귀신같이 잘 찾을 게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재주 없다고 해도 어디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오해입니다. 어찌 저 같은 가난뱅이 안악이 그런 재주가 있겠습니까? 괜히 헛걸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용한 점쟁이를 찾으세요. 임금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어서 가자고. 자기들은 안악을 안 데려가면 크게 혼줄이 나지 않겠습니까? 안악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마를 떡하니 타고 가는데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과부를 도장 찾으라고 끌고 가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이러고 신세한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 명을 어겼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지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마는 남의 속도 모르고 찌걱삐걱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가마니까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찌걱삐걱 소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과부가 체념한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도 며칠 안 남았구나.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만 남았어. 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가마가 딱 멈추더니 벼슬아치 둘이 과부에게 다가와서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겁니다. 여보게 제발 우릴 좀 살려주게. 그 도장은 우리가 훔쳐서 대궐문 주춧돌 밑에 숨겨놨다네. 자네가 우리 이름까지 아는 마당에 더 무엇을 숨기겠나. 도장엔 손도 안 댔으니 우리 이름만은 말하지 말아주게. 알고 보니 그 벼슬아치 이름이 하나는 찌걱이고 하나는 삐걱인 것입니다. 이 둘은 귀신같이 용하다는 안악이 있다고 해서 자진해서 이곳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안악이 자신들이 도장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나 해서 말입니다. 안 그래도 뭘 귀신같이 잘 알아맞힌다는 과부를 태우고 가느라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판인데
안하기 뜬금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 듣고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찌걱인지 삐걱인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놨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만 가니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러고도 실토를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과부가 임금님 앞에 가니 임금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너의 용하다는 재주로 당장 잃어버린 도장을 찾아내라. 찾으면 큰 상을 내리겠거니와 만약 못 찾으면 여기서 당장 죽이리라. 다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예, 대궐문 주춧돌 밑에 있을 것입니다. 거길 파보시면 임금님이 찾던 도장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 대궐문 주춧돌 밑에 도장이 있다는 거지. 거짓이면 넌 여기서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임금님이 군조를 시켜서 대궐문 주춧돌 밑을 파보니 과연 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아주 기뻐하며 안악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고 천한 상민인 안악을 양반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상민이 아니고 양반이니 앞으로 아들을 공부시켜서 과거에 꼭 응시하게 하라. 어미의 그 재주를 아들이 이어받지 않겠나? 꼭 나라에 쓰임 있는 자가 될 터이다. 그래서 과부는 임금님한테 큰 상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임금님의 도장을 훔쳐간 찌거기하고 삐거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악에게 12채 기와집과 천석의 논문서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혹시라도 언제가 자신들이 도장을 훔쳐가 범인일게 밝혀질 수 있으니까 수작을 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안악은 아들을 열심히 가르쳐 임금님 말대로 과거에 응시하게 했고 장원급제에서 나라에 쓰임이 있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과부 안악은 많은 재산 중 먹고 살 만큼만 남겨두고 모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복을 준 하늘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과부는 일부러 귀가 먹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내라고 성화를 대면 안 되니까 아예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대한 어민이의 극진한 사랑에 하늘이 감동해서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받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딱 그 외동딸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키워 나이가 들어서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정승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금지오겹 귀하게 키운 딸 자식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는 없으니 재주 많고 덕 많은 신랑감을 내 손으로 구해야겠다 하고서는 그날부터 사윗감을 구하러 들매끈을 메고 나섰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찾았단 말입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글방이 있는데 그 글방에 참 똑똑한 총각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훈장이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책 이름만 대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줄줄 외우는데 한 군데도 막히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글도 얼마나 잘 짓는지 음만 딱 대면 그 자리에서 바로 12구를 지어내는데 한마디도 더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데를 가면 저만한 사윗감이 있으랴 하고 그 총각집을 찾아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대개 아들이 마음에 들어 사위 삼으려고 하니 어떠시오? 이러니까 금호 정승딸을 며느리로 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당장 혼인 약속을 하고 사주 써주고 날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혼례 치르러 오라고 단단히 약속해놨습니다. 그래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를 딱 들렀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자려고 방을 잡아 쉬고 있으니까 웬 총각이 그 방에 묵으러 들어왔습니다. 주막에서 방은 적고 손님은 많고 하면 한 방에 여러 손님을 들이기 예사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밥상이 모자랐던지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광주리가 턱 들어오는 것입니다. 광주리에 밥그릇을 담아가지고 드린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총각이 아무리 길가에서 먹는 밥이라지만 어찌 이를 먹을 수가 있는가. 개돼지도 아니고 사람이. 하더니 잠깐 나가서 밥상 하나를 뚝딱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나무를 깎아 붙이고 다듬어 칠까지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릇을 떡 올려놓고 어르신 어서 드십시다. 한 끼를 드시더라도 제대로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런 재주 가진 총각도 흔치 않을 것 같거든 말입니다.
정승이 그 제주에 탐복해서 아밀이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그 총각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내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떤가? 하니까 뭐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대충 예를 갖추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장가들러 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신랑 둘이 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까 길가논에서 웬 총각이 모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를 어찌나 잘 심는지 한마지기 논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걸음 주고 김매는 것이 딱 담배 한 대 참인 것입니다. 담배 한 대 피울 동안에 그 많은 일을 다 하더란 말입니다. 아 농사가 천하의 근본인데 농사를 저리 잘 지으니 저보다 나은 사윗감이 있으려 싶어 정승이 그 총각한테 또 청혼을 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데 사는 아무 정승인데 내 사위 될 생각은 없는가? 하니 그거 뭐 감지덕지지. 당장 그러겠노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색시 맞으러 오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러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란 시에 신랑 셋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승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거 참 일을 저질러도 예사로 저질러 놓은 게 아니거든 말입니다. 딸 하나의 사위 셋을 보게 됐으니 이게 예산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신랑 셋을 맞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큰일 났다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딸이 와서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안색도 안 좋고 식사도 거르시고. 일이 이만저만하게 됐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딸은 너 하나인데 사위를 셋 구했으니 하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집갈 딸이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하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가만히 안 놔두면 또 어떡할 겁니까? 엎질러 놓은 물인걸.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밥상을 턱 차려놓고 색시가 단장을 하고 있으니 한꺼번에 신랑 셋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일이 나긴 나지 않겠습니까? 이때 색시가 썩 나서서 신랑 셋한테 술을 한 잔씩 돌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제가 이 중 한 분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분이 얼마나 재주 많고 덕이 많은지 알 수 없으니 이 길로 다들 나가서 3년 동안 무슨 재주든지 한 가지씩 배워오십시오. 3년 뒤에 가장 좋은 재주를 배워오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그러니 셋 다 그러자고 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 신랑이 흩어져서 제주를 배우러 떠났습니다. 그러고 3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그동안 글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주역을 많이 읽어서 점을 치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글 공부를 많이 했으니 아무리 어려운 책도 술술 읽지 않겠습니까? 주역을 훤히 꿰꿰면 점괘가 척척 맞아떨어지거든 말입니다. 눈앞에 일이나 10년 뒤 일이나 한 번 점을 쳤다 하면 척척 알아맞힌단 말입니다. 이만한 재주면 날 땅할 자가 없을 테지 하고 색시집으로 갔습니다. 손재주 좋은 신랑은 뭘 배웠는고 하니 멍석 만드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예사 멍석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멍석이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멍석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멍석 타고 활갯짓 한 번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간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손재주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물건을 다 만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만한 재주를 가졌으려고 하고 이 신랑도 색시 집으로 갔습니다. 농사 잘 짓는 신랑은 뭘 배웠나 하면 배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 다해 배농사를 지어서 배나무 한 그루에서 딱배 한 개를 땄습니다. 3년 동안 밤잠 안 자고 농사 지은 게 딱배 한 개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색시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가다가 우연히 셋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가는데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탁 쳐보더니 이거 큰일 났네 하거든 말입니다. 뭐가 큰일이냐 하니까 색시가 병이 들어 다 죽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 색시한테 장가들려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색시가 다 죽어간다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멍석 가진 신랑이 나서서 그러면 한시가 급하니 멍석을 타고 가자. 이 멍석이면 금방 갈 수 있을 게야. 해서 새 신랑이 멍석을 타고 훨훨 날아갔습니다.
멍석을 타니까 색시집까지 모으는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겁니다. 가본이 아닌 게 아니라 색시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막 숨이 넘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이때 배가 진 신랑이 허리춤에서 배를 꺼냈습니다. 그걸 갈아서 즙을 내어 색시한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색시가 눈을 뜨고 부스스 일어나거든 말입니다.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들인 배라서 효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색시를 살려놓으니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 말입니다. 점 잘 치는 신랑이 점을 못 쳤으면 죽는 것도 몰랐을 것이요. 멍석 가진 신랑이 아니었으면 빨리 오지 못했을 것이요. 빨리 못 왔으면 오기도 전에 색시가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 가진 신랑이 없었으면 빨리 온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죽는 꼴을 보고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세 신랑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 신랑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중 하나를 고르긴 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색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세 신랑한테 차례로 묻기를 점치는 서방님은 점을 쳐서 재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멍석 가진 서방님은 멍석이 없어졌나요? 역시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배 가진 서방님은 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소. 3년 동안 소중하게 키운 배를 잃었습니다.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느라고 귀한 배를 잃었으니 마땅히 그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배 농사 지은 신랑이 색시한테 장가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사시는 분은 몇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삭막한 세상이 좀 더 훈훈해지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백두산 기슭에 총각 머슴이 살았는데 주인집 양반이 그동안 일한 세경을 주지 않고 쪼잔했습니다. 머슴은 성품이 착하고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정말 괜찮은 사내였습니다. 이런 머슴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니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괜찮지만 병든 홀어머니가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머슴은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머슴이 뭐 할 일이 그때는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집에 지게 하나는 있어서 매일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이 총각은 날이면 날마다 백두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아서 병든 홀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한 번은 동지섣달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서 희미하게 앓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몹시 아파서 앓는 소리 같은데 도무지 이 산 중에 누가 살기에 저런 소리가 나나 하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가보니 전에 못 보던 움막이 한 채 있는데 앓는 소리는 거기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머슴이 백두산에 나무하러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곳에 이런 움막이 있는 것은 처음 본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움막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 과부 하나가 누워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갸르릉거리며 앓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를 잡고 흔들어 깨워도 정신이 없기에 제가 해온 나무로 방에 불을 덮게 떼고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옥수수와 감자로 죽을 써서 먹였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더니 잠시 뒤에 과부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어 말은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이렇게 된 자초지정을 과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위험한 산중에서 혼자 계신 겁니까? 그것도 성치 않는 몸으로 다른 식구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깐 과부가 한숨만 푹푹 쉬며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본래 산 아랫마을에서 살았는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셋을 두었는데 나이가 들도 몸도 성치 않으니 아들들이 이곳에 움막을 짓고 나 혼자 남겨놓고 다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듣고 보니 이 여자한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렇게 나이 들고 병든 어머니를 버려놓고 가버리면 여기서 혼자 죽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수도 그런 짓은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아들 셋 다 똑같은 나쁜 놈인 것입니다. 그걸 보니 하도 가엾어서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움막에 와서 노인을 정성껏 보살펴줬습니다. 집에서 쑤어온 미음도 떠먹이고 대소변 수발도 들어주고 이렇게 잘 간호해줬더니 며칠 뒤에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과부가 머슴의 손을 부여잡고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지할 곳 없는 몸이 산중에서 뜻하지 않게 병이 들어 죽는 줄 알았더니 젊은이 덕택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비명행사 할 뻔했습니다. 하고 참 고마워하더니 지필목을 꺼내 들고 그림 한 폭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과부가 손끝에서 붓이 펄펄 나는 듯 하더니 푸른 소나무에 흰 두루미가 한 마리 앉아 있고 바위 밑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그림 한 폭이 금세 그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며칠 전에 시름시름 앓던 노인네라고는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림 그리는 재주뿐이라 이것으로 보답하려 하니 사양 말게나. 그래서 그림 한 폭을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머슴이 그림을 품에 넣고 도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제까지 그 자리에 있던 움막이 온데간데 없지 뭡니까? 움막이 없으니 노인도 없지 않겠습니까? 과부가 걱정돼서 자신이 잘못 온 것이라 생각하고 이산저산 뒤졌지만 과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한 짐해서 산을 내려오는데 목이 몹시 마르는 것입니다. 근처에 샘물도 없고 해서 그냥 앉아서 쉬는데 심심풀이로 품속에 넣어뒀던 그림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림 속 경치가 어찌나 좋은지 한참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그림 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 참 시원해 보여서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림 속의 소나무에서 학이 날갯짓을 하더니 샘물 그림에서 정말로 맑은 물이 쪼르르 흐르지 뭡니까? 그 물을 손에 받아 마셔봤더니 이게 물이 아니고 술인 것입니다. 맛도 향기도 그윽한 술인데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정신이 맑아지면서 온몸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산신령이었던 모양입니다. 머슴을 시험하기 위해 과부로 변한 채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나오는 술은 불로장생한다는 신선주일 테니 총각은 보물을 얻어도 아주 큰 보물을 얻었습니다. 총각은 집에 돌아와 그림에서 나온 술로 병든 홀어머니를 고치고 기력도 살렸습니다. 시름시름 하던 어머니는 원기가 충천해서 젊을 때처럼 건강해졌습니다. 머슴이 이 좋은 술을 혼자만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도 달라는 대로 술을 내어줬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낫고 기운이 솟아나니 이 소문이 금세 멀리까지 퍼지지 않겠습니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술을 얻고 돈을 놓고 가서 가난하던 머슴은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반드시 못된 사람이 끼어들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고을원이 소문을 듣고 그림이 탐나서 사람을 보내 머슴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듣자 하니 내가 신묘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런 귀한 것을 관에 바칠 생각은 없느냐? 나라에서 얻은 신묘한 것들은 모두 나라 것이다. 그 원이 정말 신묘한 그림을 나라에 바칠까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이 바라는 대로 그림을 바치기만 하면 무사할 줄 알지만 그렇다고 제 것을 무작정 빼앗기고 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습니다. 눈독을 들인 원이 그런다고 순순히 물러설까요? 구시라치들을 부추겨 송사를 걸게 해놓고 며칠 뒤에 다시 총각을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이놈 그런 줄 몰랐더니 요사스러운 물건으로 백성들을 현혹시켜 돈을 벌었겠다. 여기 내 술을 먹고 병이 난 증인이 있으니 딴소리 말렸다. 관에서 벼르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법이니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머슴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림은 원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백발로인 한 사람이 나는 듯이 관아에 들어오더니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명색 관장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음흉한고? 이러니 백성들이 호랑이를 두려워 안고 산속으로 몸을 숨기지 않느냐? 너 같은 썩은 벼슬아치가 호랑이보다 더 피하고 싶은 게야. 하고 원을 크게 나무라자 원과 함께 머슴을 가둔 벼슬아치들이 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닭들은 자기가 언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땅에 있는 벌레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원이 들고 있던 그림을 낚아채어 소나무 위에 앉은 학을 한번 문지르니 갑자기 학이 날갯짓을 하며 그림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노인이 머슴을 데리고 학의 등에 오르자 학이 크게 울며 높이 날아올라 어느덧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머슴은 그 후로도 백두산 기슭에는 흰 학을 타고 가끔 구름 사이로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백두산 산신령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들도 비록 가난하고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부모님 잘 공양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측은지심을 베푼다면 언젠가는 이런 신기한 그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번 옛날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현실적이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어릴 때 시대로 돌아가 꿈을 꿔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한 임금님이 살았는데 이 임금님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달랑 딸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만 한 명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쥐면 터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애지중지 키웠지 않겠습니까? 이때 나라 안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멀쩡하던 여자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여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어느 집에서는 부인을 잃고 또 어느 집에서는 딸을 잃고 이렇게 여자들이 줄줄이 사라졌습니다. 과부건 처녀건 늙었건 아이건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취도 없는 것입니다. 참 귀신이 고칼 노루산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금님 딸까지 없어졌습니다. 그 애지중지하던 딸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임금님이 군사를 풀어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래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곳곳에 방을 내걸었습니다. 힘께나 쓴다는 장수들과 날고기는 점쟁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공주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찾는 것입니다. 터럭만한 자취라도 있어야 찾을 게 아니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 임금님도 임금님이지만은 온 나라 사람들이 근심에 쌓였지 않겠습니까? 언제 누가 연기같이 사라질지 모르는 판국이니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 한 머슴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작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난생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람 발길도 안 닿는 곳인 것입니다. 그런 데서 헤매다 보니 저 아래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봤습니다. 보니 사람들이 한 무더기 올라오는데 죄다 오라를 지고 굴비두름 모양으로 줄줄이 묶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선 몸이 깍지똥 같고 팔뚝이 홍두깨만 하고 눈에 빨간 불이 철철 흐르는 놈이 여자들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 그게 도깨비인 것입니다. 옳지, 저것이 여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간 괴물이로구나. 가만히 뒤를 밟았습니다. 뒤를 밟다 보니 어느 골짜기에 썩 들어서더니 큰 바위 앞에서 떡 멈춰 서더란 말입니다. 떡 멈춰 서서 바위를 두 손으로 잡고 끙하면서 한 번용을 쓰니까 그 큰 바위가 스르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커다란 동굴 입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머슴도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니 도깨비가 바위를 도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바위를 딱 닫아버리니 뭐 이건 옴죽도 달싹도 안 하는 거짓뭡니까? 동굴 속으로 한참 들어가니 빛이 환한 딴 세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는 그런 큰 세상이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도깨비가 사람들을 끌고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머슴은 사람들 틈에 섞여 가다가 얼른 장독간에 숨었습니다.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장독 뒤에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웬 처녀가 바가지를 들고 장을 뜨러 오는 것입니다. 장독 뚜껑을 열고 바가지로 장을 뜨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울 어머니 보고 지고 가고 지고 가고 지고 우리 집에 가고 지고 이러거든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 도깨비한테 잡혀온 처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로 장독을 똑똑 두드리며 저도 노래를 한마디 불러주었습니다. 딱 한지고 딱 한지고 장 뜨는 저 처녀야. 너의 집에 가려거든 말 한마디 건네주소. 처녀가 노랫소리를 듣더니 낌새를 알아차리고 가만히 장독을 돌아 나무꾼이 숨어있는 데로 왔습니다. 머슴이 말하기를 놀라지 마시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가 저 괴물을 따라 여기까지 왔소이다.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궐에 살았는데 괴물에게 잡혀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는데 듣고 보니 그 처녀가 바로 공주거든 말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둘이서 도깨비를 없앨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제 아무리 힘센 도깨비라 하나 저도 틀림없이 무서워하는 게 있을 것이오. 그러니 틈을 봐서 괴물이 뭘 무서워하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빈독 안에 숨어 있으세요. 그래서 나무꾼은 빈독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날 밤에 괴물한테 가서 술을 권하는 채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힘센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겠지요. 하고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도 무서운 게 딱 하나 있어.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또 술을 권하는 채 하다가 그 무섭다는 게 뭔가요? 당신같이 강한 분이 무서운 게 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괴물이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다가 자꾸 술을 권하면서 물으니까 가르쳐 주기를.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사슴 가죽 냄새가 제일 무섭지. 그것도 아주 딱딱하게 굳은 사슴 가죽 말이야. 이런단 말입니다. 공주가 그 말을 잘 들어뒀다가 괴물이 잠든 틈을 타서 장독간으로 갔습니다. 가서 빈독 안에 숨어있는 나무꾼에게 그대로 일러줬습니다. 옳거니 이제 됐어. 그 괴물이 자는 방만 일러주시오. 마침 나무꾼이 허리춤에 붓이 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가 바로 사슴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낡아서 아주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머니를 잘라서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괴물이 자자는 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대바람에 그놈의 콧구멍에다 사슴 가죽 뭉친 것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괴물이 벌떡 일어나 길길이 뛰다가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괴물을 없애고 나니 붙잡혀왔던 여자들이 죄다 우르르 몰려와서 고맙다고 치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잡혀온 수천 명이 달려들어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를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잡혀온 사람 수천 명이 다 나갔습니다. 임금님 딸도 나갔습니다. 공주님이 궁궐로 돌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님 딸이 나가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려고 머슴을 찾으니 머슴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머슴은 동굴을 못 빠져나오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고 하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뒤처져 있던 머슴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바위가 굴러서 동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할 수 없이 혼자 굴 속에 갇힌 것입니다. 바위를 열자니 힘이 닿기를 하나 힘센 젊은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 겨우 열고 닫은 바위인데 그걸 혼자 힘으로 어떻게 열겠습니까?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혼자서 탄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프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괴물이 살던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가서 여기저기 살피는데 솥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뭐가 그러나 하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글쎄 솥 안에 커다란 자라가 한 마리 들어있는 겁니다. 도깨비가 잡아서 삶아 먹으려고 솥 안에 넣어뒀나 봅니다. 자라가 눈을 꿈적꿈적하면서 쳐다보는데 참 불쌍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꺼내줬습니다. 꺼내주니까 자라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숨이 막혀 죽었을 터인데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말은 고맙지만 당장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그게 큰일이구나. 했더니 자라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저한테 방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뭐라고 입을 벙긋벙긋하니까 어디서 개미떼가 수없이 기어오는데 천지가 새까맣게 기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굴을 막은 바위 밑을 고물고물 파져치니까 그 큰 바위가 흔들흔들하더니 한참 뒤에는 쿵 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자라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자라가 초동으로 변하며 저는 본디 용왕의 아들인데 묵 구경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자 하니 부디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을 타고 용궁으로 갔습니다. 용궁에 가니 용왕이 용상에 턱 앉아 있다가 아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뭐 대접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참 대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용왕 아들이 와서 가만히 이르기를 돌아갈 때 아버지가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하거든. 다른 것은 말고 양양이라는 항아리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용왕 앞에 가서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다고 하니
아닌 게 아니라 용왕이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말고 냥냥이라는 항아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용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항아리 하나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용왕 아들의 등을 타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용왕 아들이 가르쳐 주기를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양양이를 3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그 말을 잘 새겨듣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갈 판인데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딱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으니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양양이를 부르라는 말이 생각나서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3번 불렀습니다. 양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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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항아리에서 정숙하게 차려입은 총각이 썩 나오더니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든 말해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쉴 곳이 없어 불렀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바람에 고래등 같은 집을 한 채 턱 지어놓고 도로 항아리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고 그랬는지 그걸 누가 숨어서 다 본 것입니다. 누가 받는 거 하니 산도둑이 본 것입니다. 산도둑이 가만히 보니 양양이라는 항아리가 참 희한한 물건이거든 말입니다. 3번 부르기만 하면 나와서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 보물도 그런 보물이 없단 말입니다. 탐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가만히 들어가서 머슴을 반죽이고 항아리를 빼앗아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슴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임금님 딸이 대궐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바느질을 하다가 보니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하면서 방에 들어와 하얀 봉지를 떨어뜨려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약초 한 움큼과 편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용왕 아들이 쓴 편지인 것입니다.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니 날이 밝는 대로 이 약초를 가지고 아무산 아무 골로 가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 딸이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약초를 가지고 편지에 적힌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산속에 덩그런 기와집이 있고 그 안에 웬 사람이 죽어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 동굴에서 만났던 머슴인 것입니다. 가지고 간 약초를 다려 먹였더니 죽어가고 있던 머슴의 몸에 핏기가 사르르 돌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궁궐로 들어가 혼이 나고 평생 잘 살았습니다. 양양이 항아리를 훔쳐간 도둑을 잘 살았을까요? 도둑이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양양이 3번 부르자 항아리에서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나 도둑을 끌고 항아리로 들어가서 그 이후로 아무도 도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참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어릴 때를 추억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옛날로 돌아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전에 시골에서 돈냥이나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벼슬자리 사는 일이 흔치 않겠습니까? 뭐 그리 별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벼슬 사는 일이 어디 떳떳한 일이랴마는 위에서 파는 자가 있으니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몰라도 조선말 나락골이 뒤죽박죽일 때 이야기니 헤아려가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일만 죽어라 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맵기 굽는 것은 일상이고 장가 들어서도 식솔들도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돈에 애착이 가겠습니까? 남들 자는 시간에도 일하고 밥 먹는 시간도 아끼면서 일만 했습니다. 눈만 뜨면 일하고 몸이 너무 곧에서 쓰러지면 그냥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러 제법 많은 땅도 사고 기와집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일 안 해도 먹고 살기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돈을 벌어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이 머슴 살던 안주인도 머슴 출신인데 돈으로 양반을 사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머슴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돈보다는 관직 하나 얻어서 편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정승의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등에 업고 매관매직한다는 풍문이 도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벼슬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머슴이 벼슬 한 자리 얻어보겠다고 땅 섬직이나 팔아서 돈을 한 바리 싣고 서울에 갔습니다. 세도가 떠르르한 정승의 어머니 마나님 집에 가서 문객으로 며칠 묵으면서
눈치를 보다가 돈 한 발이 내놓고 마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마님 염치 없으나 어디 군수 자리 비거든 나 한 짜리 주십시오. 했습니다. 마님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돈을 가져가며 응, 그러지. 걱정하지 말게 우리 아들이 알아보면 금세 자리가 날 걸세. 조금만 기다려 보시게. 하는데 말만 그러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감투 하나 안 씌워주더란 말입니다. 아, 돈이 적어서 그러나 보구나. 벼슬 얻으려면 돈이 많이 들 게야. 통 크게 줘버리자. 하고 이 사람이 아주 가진 땅을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두어 발이 싣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자리 생각해 주십시오. 좀 부족하지만 재정성입니다. 아, 걱정 말게. 곧 소식이 갈 터이니 내려가서 기다려 보게나. 이 탐욕스러운 마님이 대답은 시원스럽게 하는데 집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더라 말입니다. 자기 말고도 벼슬을 사려는 사람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다가는 벼슬이고 뭐고 갖다 바친 돈도 날릴 판 아니겠습니까? 에이, 이번에는 아주 톡톡 털어 갖다 줘야겠다. 안 그러면 다른 놈들한테 벼슬 자리를 뺏길 판이야. 이번에는 확실하게 약조를 받아야겠어. 고을 군수만 되면 그깟 돈이 문제가 되겠어. 하고 이 사람이 가진 땅을 톡톡 털어다 팔아서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올라갔습니다. 마님 이러다 늙어 죽겠습니다. 죽기 전에 감투 한번 쓰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이 미천한 놈의 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지난번엔 어찌 마음대로 안 됐지만은 이번엔 꼭 될 걸세. 걱정 말고 내려가 있어. 우리 아들이 요즘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 내일부터 당장 알아보라고 시킬 터이니 안심하게. 그런데 이번에도 꿩 구워 먹은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뭐 기망이 있나. 한두어 해 기다리다 보니 부하가 슬금슬금 치밀어 오른단 말입니다. 갖다 바치는 돈은 두꺼비 파리채듯이 덥석덥석 받아먹어 놓고 시골뜨기 머슴 출신이라고 괄시를 하는구나 싶거든 말입니다. 마님이고 모식이고 제가 그렇게 나올 바에는 나도 생각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집에서 난 박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골라 커다랗게 뒤웅박을 하나 팠습니다. 그놈의 뒤웅박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 땅벌집을 찾았습니다. 땅벌 구멍에다 뒤웅박 아가리를 대고 한바탕 들쑤시니까 성난 땅벌들이 윙윙 나와서 뒤웅박 안으로 하나 가득 들어가겠지 않겠습니까? 아가리를 꼭 틀어막아 가지고 집에 와서 비단보에다 싸고 또 쌌습니다. 이것을 짊어지고 서울 탐욕스러운 마님네 집에 갔단 말입니다. 마님이 보니 벼슬짜리 달라고 해마다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오던 사람이 한두어 해 소식이 없더니 또 못을 싸 짊어지고 오니까 참 반갑지 않겠습니까? 아, 그냥 오지 뭘 그렇게 짊어지고 와. 빈손으로 와도 아주 반가운데 그런데 그게 뭔가? 뭐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만 시골에 살다 보면 가끔 귀한 약이 생기지요. 이건 참 희귀한 보약이 되나서 가릴 것이 많습니다. 밤에 혼자 드시되 반드시 좌우를 물리시고 문단속을 하신 연후에 옷을 다 벗고 드셔야 약효가 낮에 달리 드셔서는 약이 안 됩니다. 마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 손뼉을 치며 희낙낙하는 것입니다. 옳거니 가릴 것이 많은 걸 보니 명약 중에 명약이로군. 내 이걸 먹고 약효를 보면 자네에게 큰 고을 한 자리 바로 주지. 마님이 약효를 보려고 밤에 저울을 물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다음 옷을 홀라당 벗고 나서 비단보를 끌어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큼지막한 뒤웅박이 하나 들어있거든 말입니다. 이 안에 약이 들어있겠구나 하고 마개를 쑥 잡아 빼니까 모일 낫지 않겠습니까? 말벌이 웽하고 튀어나와서 온몸에 들러붙어 마구 쏘아대니 100일 장사가 있겠습니까? 눈도 못 뜨고 온 방을 구르며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님의 아들 정승이 자다가 놀라 나와서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니 잠겨 있거든 말입니다. 안에서는 문을 열고 싶어도 눈을 못 뜨니 열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사랑채 문객들 틈에 섞여 있던 시골 사람이 기다린 듯이 나와서 아이쿠, 마님이 또 발작을 하셨군. 접대도 이렇게 발작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때는 그저 가만히 두는 게 상책입니다. 공연히 외인이 범접을 하면 병세가 더 심해지니 어서 물러들 가시는 게 좋겠소. 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나서 혼자서 문을 지키다가 새벽녘에 가만히 문을 따고 땅벌을 내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 정승이 방에 들어가 보니 삼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님이 온 몸뚱이가 퉁퉁 붓고 배가 된장동만 하게 되어서 누웠는데 얼굴도 팅팅 부어올라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꾸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낑낑거린단 말입니다. 그게 저놈이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지만 말을 못하니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시골 사람이 방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요. 어제 발작을 하시기 전에 저더러 내일 날이 새자마자 자네한테 군수 한 자리 줘 보내마 하시더니 병석에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하니 모두들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마님이 그게 아니라는 뜻으로 자꾸 손가락질을 하며 낑낑대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님 알아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당장 군수 한 자리 줘보낼 터이니 그만 고정하십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은 바라던 군수 벼슬 얻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 후 뒷일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마님이 땅벌에 쏘인 거야 한 사흘 지나면 다 낫는 거고. 아무리 귀심해도 저먹은 뇌물이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일을 들쑤실 수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땅벌로 군수 자리 얻었다고 땅벌 군수라 불린 사람도 한통속 아니겠습니까? 몇 달 후 임금님이 이 탐욕스러운 마님의 매관매직을 모두 알고 정승아들과 그 가족들을 돌아올 수 없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벼슬을 돈으로 싼 사람들도 모두 관아로 잡아들여 호되게 문초하며 평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땅벌로 벼슬을 얻은 이머슴도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이머슴처럼 자신이 가진 것 외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님 같은 사람들도 큰 죄지만 이런 머슴 같은 사람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들리는 소문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큰 벌을 받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의 평안도 어느 고을에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머슴을 살았던 습니다. 이 사내는 비록 머슴으로 살지만 배포가 아주 커서 웬만한 장군보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머슴은 지금은 어렵게 살지만 언젠가는 보란듯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주인 영감 환갑날이 되어서 손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머슴이 갑자기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해몽을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손님들이 무슨 꿈을 꾸었는가 하고 물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머슴이 꿈 이야기를 하려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에이, 이 꿈 해몽은 우리 고을 사또나 하면 했지. 손님들은 못해요. 하더니 그 길로 곧장 고을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을원에게 가서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좀 해달라고 하니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머슴이 꿈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고 또 벌떡 일어나더니 에이, 이 꿈 해몽은 평양감사나 하면 했지. 사또는 못해요. 하면서 달아난단 말입니다. 사또가 화가 나서 머슴을 잡아다 족치라고 포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워낙 발이 빨라 이미 관아에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도망친 머슴이 그 길로 평양감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좀 해주시오 하거든 말입니다. 평양감사가 무슨 꿈을 꾸어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꺾기에 이놈이 또 말을 하려다 말고 또 벌떡 일어서더니 에이, 이 꿈 해몽은 임금님이 하면 했지. 대감은 못해요. 하면서 내빼는 것입니다. 평양감사가 하도 어이없어서 포졸들을 시켜 놈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머슴이 워낙 발이 빨라 잡히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에는 이머슴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머슴이 그 길로 임금님 사는 대궐에 찾아갔습니다. 대궐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대궐 지키는 파수꾼이 왜 그러느냐고 묻겠지 않겠습니까? 임금님한테 꿈 해몽 좀 부탁하러 왔다고 하니 파수꾼이 임금에게 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임금님이 미천한 머슴을 함부로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임금님이 미천한 것이 어떤 꿈을 꾸었기에 미치지 않고서 감히 임금에게 꿈의 몽을 부탁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심심하던 차라 임금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너는 무슨 꿈을 꾸었기에 나한테까지 찾아와 해몽을 청하는고? 만약에 꿈이 예사롭지 않다면 넌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게다. 한번 짐한테 소상하게 말해봐라. 임금이 물으니까 이놈이 말을 할 듯 말 듯 하더니 또 벌떡 일어나면서
에이, 이 꿈은 중국 임금님이 하면 했지. 우리 임금님은 못해요. 하고서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빠른 머슴이라도 궁에서 쉽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머슴은 금세 임금님 호위병들한테 잡혔습니다. 잡혀온 머슴을 보며 임금님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 미천한 놈이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짐한테 장난을 치는 것이냐? 너는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야. 임금이 괘씸해서 이놈을 당장 옥에 가뒀습니다. 머슴이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감옥 천장에서 어린 쥐 한 마리가 죽어서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미 쥐가 기다란 딱딱한 몽둥이를 물고 오더니 죽은 쥐 몸에다 올려놓고 한자 두자 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쥐가 발딱 일어나서 쪼르르 기어간단 말입니다. 머슴이 그걸 보고 발을 한번 탕구르니까 어미 쥐가 놀라서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몽둥이를 주워서 품속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임금의 외동딸이 병이 나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임금이 애지중지하던 공주가 죽어서 너무 슬픈 나머지 장사도 못 지내고 날마다 애고애고 하면서 지냈거든 말입니다. 머슴이 그 소문을 듣고 감옥을 지키는 옥사쟁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를 내보내주면 공주를 살리겠소. 임금님한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옥사쟁이가 그 말을 믿을 리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니 이 머슴이 못 믿겠으면 죽은 개를 한 마리 가져와 보라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옥사쟁이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죽은 개를 가져다 놓으니까 남들이 안 볼 때 몽둥이로 한자 두자 재어서 턱 살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사쟁이가 임금한테 고해서 머슴이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듣자니 내가 죽은 개를 살렸다지. 우리 공주도 살려낼 수 있겠느냐? 만약 저번처럼 망측하게 굴었다가는 바로 처형하겠다. 전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청을 들어주면 공주님을 살려내겠습니다. 그래, 무슨 정이냐? 뭐든 말해보아라. 공주님을 살려내면 저를 사위로 삼아주시겠습니까? 공주는 이미 죽은 목수민이 살려만 준다면야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러마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슴이 외딴 방 하나를 치우고 향불을 피워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주를 살릴 동안에 아무도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다 해주니까 머슴이 공주 주검에다 몽둥이를 올려놓고 한자 두자 재어서 살려놓았습니다. 공주가 자다 깬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니까 임금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머슴한테 좋은 옷을 입혀놓으니 허우대가 멀쩡한 게 사위 삼아도 되겠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떡 벌어지게 혼인잔치를 치렀습니다. 머슴은 팔자에 없는 부마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중국 임금의 딸이 병이 들어 죽었던 것입니다. 중국 임금이 소문을 들으니 조선에 죽은 사람 살리는 명의가 있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당장 사신을 보내서 이 머슴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머슴이 중국에 가서 공주를 살리려고 보니 워낙 죽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암만 뭉둥이로 재어도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임금이 자기 딸을 못 살려놓은 걸 알면 당장 죽이려고 달려들 터이니 그런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내 발로 나가서 도망가자고 머슴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머슴이 산속에서 잘자리를 찾다 보니 마침 낭떠러지 끝에 널따란 동굴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자겠노라고 그 위에 올라갔더니 마침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냅다 뛰어오다가 바위에 쾅 하고 부딪혀서 그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른 호랑이가 나오더니 죽은 호랑이를 큰 몽둥이로 한자 두자 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호랑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가진 몽둥이를 보니까 자기 것보다 훨씬 크고 길거든 말입니다. 머슴이 용을 써서 큰 바위 덩어리를 낭떠러지 밑으로 굴리니까 호랑이가 놀라서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머슴이 그 몽둥이를 주워가지고 중국 공주에게 가서 한자 두자 재었더니 거짓말처럼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 임금도 자기 딸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그만 머슴을 사위로 턱 삼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주를 데리고 조선에 돌아왔습니다. 조선 공주는 첫째 부인 삼고 중국 공주는 둘째 부인 삼아서 조선 공주는 금대야에 물을 떠다 오른발을 씻어주고 중국 공주는 은대야에 물을 떠다 왼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호강하면서 살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제야 머슴이 제가 꾼 꿈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그때 꾼 꿈의 한쪽에서는 해가 뜨고 한쪽에서는 달이 뜨는데 한 발은 해를 밟고 한 발을 달을 밟고 서 있었더니 이렇게 되려고 그런 꿈을 꾸었구나. 요즘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이머슴처럼 긍정적으로 살고 자신의 소신대로 꿈을 꾸고 산다면 우리들도 이 멋진 꿈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구독은 공짜입니다.